아니, 못 온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여행 좀 가려고요. 뭐? 그건 아니지. 여행이라니. 이제 명절에는 여행 다니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도리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좀 명절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 누가 가둬놨어? 옳게, 말 정말 이상하게 하네. 옳게 안 오면 설거지는 누가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최영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시자가 들어간 음식은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간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막내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쉬운 일꾼으로 부려졌던 것을 생각하면 최 씨가 이러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몸져 누울 정도로 아플 때조차 최 씨는 명절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정도면 충분히 며느리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53세였습니다. 25년 넘게 명절마다 불려다니며 노동을 했으면 이제는 자유를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최 씨도 남들처럼 명절에 여행도 가고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푹 쉬기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날이 아니면 1년에 쉬는 날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이 나이 먹고도 시집 식구들에게 끌려다니려니 지쳤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식구들 모두가 시어머니이고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더 이상은 못 참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안을 뒤집어 놔야만 했죠. 최 씨는 회사 팀 달력을 확인하는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휴 전날 전체 회의가 잡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동료들의 연차 신청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연차 신청 버튼 위에 올려놓았다가 결국 클릭하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차피 연휴에도 쉴 수 없을 텐데 연차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 쉰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시집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비싸네요. 아, 제주도가? 네. 이번 명절에요. 와이프가 하도 여행 가자고 난리라. 옆자리 김대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던 박 과장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가는데, 태국이요. 명절에 너무 비싸지 않나? 에이, 요즘에는 제주도가 더 비싸지. 오히려 해외가 나아. 미리 예약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우리 딸내미들이 다 알아보긴 했지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세상이 변하긴 변했네. 옛날 같았으면 명절에 여행이 웬 말이야. 하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처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시던데요. 오히려 부모님들도 다 따로 시간 보내시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최 씨는 컴퓨터로 메모장을 켰습니다. 미리 저장해놨던 메모가 보였습니다. 식용유, 부침가루, 계란, 동태, 그리고 그 뒤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조갯살, 실고추, 들기름,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메모장을 껐습니다. 명절에 장 봐야 할 목록을 생각날 때마다 적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대화에는 최 씨는 끼질 못했습니다. 여행이 웬 말인가요? 여름 휴가가 아니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주도나 해외에 있을 때쯤엔 최 씨는 부엌에 있을 테니 말이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최 씨에게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일이 많았어. 최 씨는 옷을 갈아입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밥을 먹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테고,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할 테니 말이죠. 밥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큰형님 내서 명절 지내기로 했어.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또 나보고 다 하라는 거지? 다 같이 하는 거지. 언제 다 같이 한 적이나 있어? 당신도 형님이랑 술 먹느라 바쁘고 다들 나 몰라라 하지? 음식은 뚝딱 하면 절로 생기나? 설거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최 씨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늘 도와줄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가보면 남편이 실제로 부엌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집 식구들이 전부 초대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큰 동서였습니다. 다들 참석하시죠? 인원 파악 부탁드려요. 곧이어 신우이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가요. 애들이랑 같이. 신우이는 시집에도 가지 않고 친정으로 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신우이의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로는 쭉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최 씨의 시집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론 이렇게 모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당장 큰 동서, 신우이도 있었죠. 어쩌면 그게 최 씨의 남편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명절 얘기뿐이니 최 씨도 지난 명절 일이 디귿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 주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설 연휴가 무척 길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3일이 아니라 그 전 일요일부터 모이자는 시집 식구들. 큰형님의 주도 아래 남편의 형제들 모두가 모이기로 했죠. 그리고 토요일 오전 최 씨는 장을 보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장 보는 일은 최 씨 부부 담당이었습니다. 시장도 가야 했고 마트도 들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도 사고 각종 재료를 사서 여러 번 트렁크로 날랐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드를 긁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챙기긴 했지만 늘 제대로 된 정산이 안 됐습니다. 누구는 뭐 하느라 얼마 썼다, 누구는 멀리서 왔다 하면서 각종 핑계를 대니까 막상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처럼 최 씨는 가족 단톡방에 영수증을 찍어 올렸습니다. 장본 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하나둘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일찍 큰형님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 뒷좌석에는 장본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뭐하러 벌써부터 가는 거야? 설은 수요일인데? 몇 날 며칠 있으려고 그래?
오늘 다 같이 모인다는데 그럼 어떡해? 무슨 형제 간의 우애가 그렇게 깊다고 며칠 동안 한 집에서 동고동락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최 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저 반갑고 좋을 뿐인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하면 재미있을 테니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애들도 오라고 하지. 남편은 또다시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최근에 둘째까지 취직을 해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들을 뭐 한다고 거길 데려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본인들도 뭘 배운다고 바쁜 모양인데 말이죠. 애들이 거기 가서 뭐 해? 며칠 동안 잠만 자다 오라고? 그래도 오랜만에 친척들 보면 좋잖아. 바쁜 애들을 왜 굳이? 보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보겠지?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한참을 꿍얼거렸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리는 명절 풍경에 자식들이 빠진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식들을 그 지긋지긋한 곳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시체처럼 지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식구들이 타박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은호랑 은지는 안 와?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최 씨 부부만 온 게 불만인 듯한 큰동서. 바쁘대요. 명절에 바쁘긴.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안 바빠가지고 오나? 다음에 같이 올게요. 최 씨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내뱉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세 번 나눠서 장본 것을 옮기는 동안에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옮겼을 때 최 씨에게 앞치마가 내밀어졌습니다. 일단 명절 음식 하기 전에 점심부터 먹어야지. 그러고는 식구들을 챙긴다며 부엌을 나가버리는 큰동서. 최 씨는 명절이 실감이 났습니다. 부엌을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최 씨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가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벌써 왔어? 애들 많이 컸네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외숙모.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딸들과 손주들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조카들은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와 있는 것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에 각자 집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두 딸을 데리고 온 시누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큰형님 부부와 자식 둘, 시누이 부부와 딸 둘과 손주 둘, 그리고 최 씨 부부. 총 12이었습니다. 집이 꽉 찰만도 했습니다. 재숙이 넌 시집에서 오라고 안 하냐? 오빠도 참. 뭘 가. 가봤자 누가 반긴다고. 요새 명절에 누가 시댁가? 난 그냥 편하게 친정만 올래. 시누이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최 씨는 부엌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자기는 시댁에 안 가면서 친정에서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어이없었습니다. 혼자서 일하고 있는 최 씨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시누이.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먹을 음식인데 왜 자신만 쏙 빠져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최 씨도 친정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누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 씨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이곳에 있다면 최 씨도 이곳에 있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일 텐데 말이죠. 동서 문제 없지?
네, 근데 좀 거들어 주셔야겠는데요. 식구가 많아서 저 혼자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 잠깐만 금방 올게. 하지만 큰동서는 가족들과 얘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또다시 부엌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당연히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이 없었고 말이죠. 옳게. 우리 애기들은 국물이 있어야 되는데. 묵국 같은 거 있나? 대신에 손주들 먹일 것이 뭐가 있나 기웃거리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와봐. 최 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창 떠들던 남편이 웃음기를 지우지 못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밥 다 됐어? 남편의 질문에 기가 막혀서 빤히 쳐다보고 있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미소를 지우고는 눈치를 봤습니다. 이러면서 뭐? 다 같이 해? 지금 부엌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형수님이 도와주시겠지. 당신이 한번 봐봐. 도와줄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형님이 날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하는 입장 아니야?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잖아. 어떻게 어머님 돌아가시고도 변하질 않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큰동서와 최 씨가 함께했지만 뺀질뺀질한 큰동서는 시어머니 비위만 잘 맞췄지 온갖 일은 전부 최 씨의 몫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늘 둘의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큰동서는 뒤늦게 부엌에 와서는 상만 차려냈습니다. 요리는 대부분 최 씨가 했습니다. 대가족이 먹을 상은 하나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2개를 펼쳐 놓으니 지나다닐 자리도 부족했습니다. 작은엄마, 저 국 없어요. 외숙모, 나는 젓가락이 없는데. 옳게. 여기 반찬 하나씩 더 놔야겠다. 손이 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먹일 묵국은? 최 씨는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통의 거실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여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당신은 앉아서 먹어. 최 씨의 표정이 안 좋자 남편이 와서 은근슬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 최 씨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한 숟갈 떠먹은 밥을 최 씨가 마저 먹었습니다. 오기로 우걱우걱 입에 집어넣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큰동서가 이상한 표정을 하고는 최 씨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며칠 동안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밥상을 차렸다가 치웠고 설거지는 안 한 적이 손에 꼽혔습니다. 최 씨가 10번 설거지를 했다면 큰동서가 2~3번 한 정도였죠. 속쓰리네. 꿀물 같은 거 없나? 당신 형수한테 물어봐. 밥하면서 꿀 못 봤어? 최 씨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놓았습니다. 최 씨는 거실 한켠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방이 3개인데 식구가 넘쳐나니 거실의 대부분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셔서 속이 안 좋은지 자던 최 씨를 깨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잤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소리,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술조차 마시지 않았으니 최 씨 혼자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은 잘만 놀고 잘만 자는데 최 씨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꼭 체한 기분이 하루 종일, 아니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설 전날과 당일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찌고 추운 날씨에도 보일러를 켜놔서 그런지 혼자서 분주해서 그런지 최 씨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앞치마는 기름과 양념으로 얼룩덜룩했고 말이죠. 로봇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스스로가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마음이 좀 더 편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늘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때는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들더니 치울 때는 각자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집에 좀 가자. 설 당일 오후가 되어도 남편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난장판이었습니다. 큰형님도 집이 이곳이니 계속 있을 것이고 시누이도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낼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그 사이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설거지를 다 했느냐고 묻는 남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편으로 가득 찬 이 적진에서 섣불리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는 다들 벌떼같이 달려들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내일 하루 쉬고 낮 출근해야 되잖아. 알겠어. 이것만 하고 1시간 있다가 출발하자. 남편이 다시 화투판에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던 탓에 짐도 상당했습니다. 음식은 싸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었습니다. 짐을 다 싼 뒤에 빈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도무지 일어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보, 가자니까? 좀 더 있다가 가. 저녁도 먹고 가면 되지. 급한 일도 없잖아. 하루 더 자고 내일 가던가. 큰동서의 말에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른 가서 출근할 준비해야죠. 출근을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준비까지 해. 모처럼 모였는데 자꾸 재촉하지 말어. 그래, 나도 내일 갈 건데. 그러지 말고 저녁 먹고 가. 올케가 한 갈비찜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진짜 가야 해요? 여보, 얼른 일어나라니까? 1시간만 더 있다가 가자. 여보, 최 씨가 이를 꽉 깨물고 남편을 재차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들고 있던 화투패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더 있다가 가라니까. 너는 늘 이렇게 홀랑 가버리냐? 죄송해요. 형님,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아무튼 수고했어. 동서, 네. 가볼게요. 최 씨는 겨우 지옥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술을 마셔서 피곤한지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최 씨는 도착할 때까지 남편에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깨면 늘 싸웠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네 집 종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왜 모든 식구들 밥을 내가 차려야 해? 왜 나 혼자 설거지도 다 해야 해? 식구가 몇인데? 그야, 막내니까 좀 더 하긴 해야지. 좀 더? 그게 조금이야? 장난해? 아니, 잘 놀고 와서 왜 그래? 노는 건 당신이나 놀았지. 나는 내내 일밖에 안 했어. 당신네 식구들도 진짜 너무했어. 나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이럴 줄은 몰랐다. 최 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곳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온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고 놀고 먹기 바빠서 아내가 무슨 고생을 하는지도 신경 쓰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해. 결국 남편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과 또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추석에도 또 이럴 거라는 것에 최 씨는 전 재산도 걸 수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야 20년 넘게 이 짓 했으면 됐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더 나이 들어서까지 종노릇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당신네 집 식모라도 돼? 식모라니. 막내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나를 사람으로 여기긴 해? 당신네는? 당신네라니. 당신도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를 그렇게 부려먹진 못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해. 다음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음 날 연휴 마지막 날에 최 씨는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던 손목은 세수할 때조차 욱신거렸죠. 때때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출근할 때였습니다. 다시 주말이 되긴 하겠지만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주말 전에 연차도 쓰고 여행을 한다는데 자신은 내내 소처럼 일만 하다가 회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집살이도 젊었을 때나 당하지 나이 50 넘어서까지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야 바보처럼 시집살이 당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건 최 씨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계신데 뭐가 무섭다고 거기까지 가서 노동을 자처하는지 이번 설에 최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최 씨만 손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조차 최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 누구가 최 씨의 희생을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의미 없는 일에 건강까지 갈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 후유증은 오래갔습니다. 주말에도 꼼짝도 못하고 집에 붙어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최 씨는 누워서 가족 단톡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이번 명절에 뭐가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어떻게 놓자 하며 얘기를 나눈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최 씨가 영수증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최 씨가 장을 봤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글이 올라가자 다들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수십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막내라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지난해 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 여행하고 싶어. 며칠 전에 김 대리와 박 과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심란하던 차였습니다. 제주도의 태국, 누구는 집구석에서 전이나 붙이는데 말이죠. 설에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최 씨도 이제는 명절에 여행이란 걸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라니. 남들도 다들 여행 가고 그래. 그러면 차례는 어떻게 지내? 우리 없으면 차례를 못 지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우리만 쏙 빠지기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 어머님도 안 계신데.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조금 간소화하자고 말해볼게. 간소화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도 이제는 명절에 남들처럼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당신 마음 알지? 근데 여행은 다음에 우리끼리 가면 되잖아. 꼭 명절에 가야 해? 그러는 당신은 가족들 보고 싶으면 평소에 가면 되지. 꼭 명절에 그렇게 가야 해? 그래야 다 같이 모이지. 그러면 당신 혼자 가. 나도 나 혼자 여행 갈 테니까. 뭐?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뭐야?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잖아. 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조차도 최 씨를 그 집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여행 가겠다는 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만 않았을 테니 말이죠. 최 씨는 화가 나서 단톡방에다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참석 못합니다. 그랬더니 늘 최 씨의 영수증을 첨부한 메시지는 본체만체 하던 시집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 씨에 대한 걱정이 아님은 확실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못 오면 어떡해? 옳게. 그렇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아니지. 답장을 보면서 최 씨는 말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장을 하기도 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못 온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여행 좀 가려고요. 뭐? 황당하다는 대꾸에 최 씨는 어쩐지 긴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여행이라니. 이제 명절에는 여행 다니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 남편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며느리 도리를 왜 시부모가 아닌 시누이에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도리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좀 명절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해방? 누가 가둬놨어? 옳게 말 정말 이상하게 하네. 최 씨는 더는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빠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큰동서와 같은 이유겠죠. 여보세요? 동서. 이거 메시지 뭐야? 못 온다니? 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이와 전화를 끊자 곧바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같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건 아니지. 뭐가요, 형님? 뭐가요라니? 정말 몰라서 물어? 그러면 그 많은 식구들 뒷바라지를 나 혼자 하라고. 저 혼자도 했잖아요. 뭐야? 정말 자기 말 이상한 게 한다. 동서 혼자 했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집에 손님 부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거 다 정리하고, 정리는 제가 했잖아요. 참나, 그럼 나는 놀았어? 그러면 이번부터는 동선의 집에서 한번 해볼까? 왜 자기 혼자 고생한 것처럼 말해? 같은 며느리끼리 이러기야? 아니, 형님.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다 무슨 소용이라고 자꾸 며느리 하세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실망스럽네. 실망스러우셔도 저는 이번에 여행 갈 거예요. 음식을 좀 줄여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상의를 해볼 테니까 잔말 말고 그냥 와. 동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내가 동서 마음 모르는 거 아니잖아. 큰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끝까지 최 씨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았죠. 그렇게 끊어진 전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 남편도 형님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의 메시지가 준 파장이 컸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 덜하게 할 테니까 그냥 가자. 집안 시끄러워서 어떻게 그냥 빠진다는 거야? 남편은 최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에 쉬겠다는 말에 이렇게 달려드는 걸 보니까 설득당하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싹 사라졌습니다. 집안 시끄럽게 하는 게 지금 나야? 당신들이지? 당신 저번부터 왜 그래? 왜 당신은 우리 가족 아닌 것처럼 말해?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했잖아. 그만하자. 왜 명절에기만 나오면 싸우게 되는 거야? 남편과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행지를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도 아직 비행기 표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제주도가 더 비싸다는 박 과장의 말을 떠올리고는 다른 여행지들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동행이 아니라 혼자 가는 방향으로 말이죠. 남편이 하는 걸 봐서는 같이 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시집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 하느니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말은 다들 어디로 들었는지 단톡방에는 명절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막내가 장 봐올 거지?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2박 3일 정도는 푹 쉬고 즐기다 오고 싶었습니다. 모처럼의 여행이었고 명절에는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최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최 씨는 망설임 없이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명절이라 다소 비싸긴 했어도 그렇게 일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거침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는 달력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이틀 전으로 다가왔을 때 큰동서에게서 개인 톡이 왔습니다. 동서, 이번에는 LA 갈비를 할까 하는데 재료 좀 사와야겠어. 그리고 다른 집 보니까 새우전도 하더라고. 새우도 사와. 기가 막혔습니다. 불참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당연하게 일을 시키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과 분담하세요. 그러자 또다시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서 아니면 요리는 누가 하라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돼. 누군 여행 갈 줄 몰라서 명절 지내는 줄 알아? 돌아가신 어머님이 통곡을 하시겠네? 어떻게 같은 며느리끼리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큰동서가 여행 가겠다고 했으면 최 씨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최 씨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큰동서와 시누이였죠. 그리고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 때까지 10통 넘게 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자 호통을 쳤습니다.
옳게. 진짜 내일 안 와? 네. 안 간다니까요. 너무하네, 정말. 그러면 음식은 누가 해? 나보고 하라는 거야, 뭐야? 지금 시위하는 거지? 역시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먹을 사람들이 하면 되겠네요.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집이 우스워? 그러는 형님도 시집에 안 가시고 친정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분한 기색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아무튼 허튼 생각하지 말고 장 봐서 내일 와. 알겠어? 제주도행 티켓 끊었어요. 뭐?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신우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놀라 물었습니다. 제주도? 비행기 예약했어? 내일 가? 뭐야, 그런 말 없었잖아. 혼자? 혼자 가지? 여행 간다고 해도 당신도 가겠단 소리 없었잖아. 당연히 안 갈 줄 알았지? 아니, 그건 당연히 형님네 가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당신은 형님네 가? 나는 여행 갈 테니까?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갑자기라니? 전부터 계속 말했잖아.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얼빠진 그 물음에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추워 외투도 넣고 휴대폰 충전기도 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화장품도 넣었죠. 남편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 씨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큰형님네로 간다고 먼저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최 씨의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최 씨에 대한 말이 있을까 싶어서 열어보았다가 최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 때 시장에서 전 좀 사와라. 그리고 나물도 있으면 5종류 사오고. 오늘 저녁에 먹을 족발은 내가 사갈게.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은 전이랑 나물만 있으면 돼. 나 지금 시장인데 웬만한 건 다 판다. 그럼 일단 사오세요. 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활자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최 씨에게 이상한 감상을 주었습니다. 최 씨가 없어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면서 최 씨가 없으니까 명절 음식을 시장에서 사는 걸 보니 깽판을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못했던 것인지, 최 씨가 혼자 떠안고 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그걸 지금은 깨닫기는 한 것인지, 최 씨는 이내 신경을 껐습니다. 더 이상 최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딱 좋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최 씨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바다를 보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꿈 같은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지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최 씨는 모처럼 몸살이 나지 않은 채로 나머지 연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 남편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퀭한 것이 평소 명절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었어. 누나랑 형수님이랑 싸우고. 그 말에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형님네 같이 가잔 소리 할 거면 그냥 말을 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여행을 같이 가자고. 최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더라고. 설거지 가지고 아주 온 식구들이 싸우는데 질려버렸다, 정말. 왜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힘든 걸 모르나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하지만 최 씨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식구끼리만 여행 가자. 은호랑 은지도 불러서 같이.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한테 내가 확실히 말할게. 우리도 이제 명절에는 각자 알아서 지내자고. 그날 이후로 최 씨는 단 한 번도 명절에 시집을 찾지 않았고 대신 가족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진짜 명절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남편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니 그쪽에서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53세에 찾은 자유였지만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결코 늦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